안녕하세요. 크리스탈과 함께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은 기드 모파상의 여자의 일생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11. 자는 석 달 동안이나 일체의 바깥 출입을 끊고 자기 방에 틀어박혀 있었다. 너무도 허약해지고 너무도 창백해져서 회복할 가망이 없다고 생각할 정도였다. 그러나 차츰 그녀는 생기가 되살아났다. 아버지와 리종 이모는 자네 곁을 지켜주기 위해 레페풀에 계속 머무르기로 결정했다. 자는 이 충격으로 신경성 질환을 얻게 되었다. 아주 작은 소리에도 정신을 잃었고 대수롭지 않은 원인으로도 긴 혼수 상태에 빠지는 일이 잦았다. 한 번도 그녀는 줄리앙의 죽음에 관해서 자세한 것을 물은 적이 없었다. 그녀에게 무엇이 중요하단 말인가? 그녀는 그것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지 않았던가? 사람들은 모두 참으로 뜻밖의 사고라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는 진상을 알고 있었기에 더욱 괴로웠다. 즉, 간통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것, 그 큰 불행이 있던 날 무섭고 돌연한 백작의 방문. 지금 그녀의 마음은 감동적이고 달콤하고 애수적인 추억, 예전에 남편이 주었던 짧은 사랑의 기쁨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뜻밖의 기억이 되살아날 때마다 몸을 떨었다. 그녀는 약혼 시절 남편과 코르시카의 자결하는 태양 아래에서 피어났던 오직 한때의 정열로 사랑했던 그의 모습을 다시 보는 것이었다. 그녀를 걷잡을 수 없는 환멸과 실망 속으로 던져 넣었던 그의 온갖 결점과 더러움은 사라졌다. 그리고 부정 그 자체도 닫힌 무덤으로부터 점점 더해가는 소원함 속에서 이제는 희미해져 갔다. 그래서 자는 자기를 품에 안아주던 그 남자에 대해 죽은 뒤에 어떤 막연한 감사의 마음에 잠겨서 행복했던 순간만을 생각하기 위해 지난 고통을 용서해 주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도 시간은 여전히 흘러갔고 한 달, 두 달 지나감에 따라 먼지가 쌓이는 것처럼 모든 기억과 고통은 망각으로 덮여갔다. 그래서 그녀는 아들에게 몸과 마음을 바쳤다. 아이는 그의 주위에 모인 세 사람의 우상이며 유일한 관심사였다. 그래서 그는 절대적인 군주로 존재했다. 그들은 어린애를 독차지하고 싶어 서로 질투하고 시기할 정도였다. 무릎 위에서 말타기를 한 후에 남작에게 주는 큼지막한 키스를 자는 신경질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리종 이모는 항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했던 것처럼 그 아이에게도 푸대접을 받았고 아직도 거의 말도 하지 못하는 그 주인에게 이따금 하녀 취급을 당했으며 자기가 애원하여 겨우 얻은 하찮은 애무와 그 애가 자기 어머니와 할아버지에게 하는 포옹과 비교하면서 자기 방으로 가서 울기도 하였다. 별다른 상관 없이 어린애에 대한 열정적인 관심 속에서 2년이란 평온한 세월이 흘렀다. 세 번째의 겨울이 시작될 무렵 봄까지 로앙에 가서 살기로 결정하고 온 가족이 그곳으로 옮겼다. 그러나 버려져 있던 축축한 옛집에 도착하자마자 폴은 늑막염이 되지 않을까 염려할 정도로 심한 기관지염에 걸렸다. 그래서 제정신이 아닌 세 사람의 친척은 레페풀에 공기가 없이는 지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했다. 그래서 병이 다 낫자마자 아이를 데리고 다시 돌아왔다. 그러고는 단조롭고 조용한 나날이 계속되었다. 언제나 이 꼬마의 주위에서 함께 어떤 때는 그 애의 방에서, 어떤 때는 큰 거실에서, 어떤 때는 정원에서 그 애의 더듬거리며 하는 말과 우스운 표현,
그리고 몸짓에 대해 경탄에 맞지 않는 어른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곤 했다. 그의 어머니는 아이가 귀엽다고 폴레라고 불렀는데 아이는 그 말을 똑똑히 발음할 수가 없어서 풀레라고 발음하여 이것 또한 끝없는 웃음을 자아내게 하였다. 풀레는 병아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풀레라는 별명이 그에게 남게 되었다. 더 이상 다른 이름으로 그를 부르지는 않았다. 그 아이는 나날이 눈에 띄게 자랐으며 남작이 3명의 어머니라고 부른 세 식구의 흥미진진한 일 중에 하나는 그의 키를 재는 것이었다. 객실의 문 옆에 있는 벽판 위에다 매달 아이의 성장 과정을 보여주는 일련의 작은 줄을 칼로 그어놓은 것이었다. 풀레의 눈금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 키재기는 모든 사람들의 생활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다. 그리고 새로운 또 하나의 녀석이 이 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것은 오로지 아들에게만 열중해 있던 잔이 소홀했던 마사크르라는 그 개였다. 리드빈에게서 밥을 얻어먹는 일 외에는 외양간 앞에 있는 낡은 통 속에서 살던 그 개는 언제나 사슬에 묶여 혼자 놀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폴이 그 개를 발견하고는 그를 안아보겠노라고 악을 쓰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몹시 겁을 내면서도 아이를 개에게 데리고 갔다. 개는 의젓하게 폴을 맞았고 그들을 떼어놓으려고 하자 어린애는 악을 썼다. 그렇게 해서 마사크르는 사슬에서 풀려나 집안에서 살게 되었다. 개는 폴에 때려야 뗄 수 없는 언제나 함께 있는 친구가 되었다. 그들은 함께 뒹굴고 나란히 밥을 먹고 양탄자 위에서 나란히 잠들기도 했다. 그러다가 이윽고 마사크르는 이제는 그에게서 떠나려고 하지 않는 친구의 침대 속에서 함께 자게 되었다. 덕분에 자는 개벼룩을 잡는 일에 신경을 쓰게 되었고 리종 이모는 꼬마의 애정에서 아주 큰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개를 질투했다. 그녀가 그토록 바라던 애정을 이 짐승에게 빼앗긴 것 같이 여겨졌던 것이다. 브르지벨가와 쿠틀리의 가와는 이따금 서로 방문을 했다. 촌장과 의사만이 규칙적으로 찾아와서 이 낡은 성관에 벗이 데워주었다. 자는 암캐가 살해되고 또 백작 부인과 줄리앙이 끔찍하게 죽었을 때 사제가 그녀에게 불어넣어준 불신과 증오와 그러한 대리자를 가질 수 있는 신에 대해 화를 내고 교회에도 나가지 않았다. 톨비악 신부는 이따금 성관을 직접적인 암시로 저주했는데 그 성관은 악의 정령, 영원한 반란의 정령, 오류와 허위의 정령, 부정의 정령, 타락과 불순의 정령 같은 유령이 나오는 성관이라고 했다. 그는 남작을 이렇게 지칭했던 것이다. 게다가 그의 교회는 쓸쓸했고 그는 늘 외톨이였다. 농부들이 쟁기를 밀고 가는 밭을 따라 신부가 걸어갈 때에도 농부들은 일을 멈추고 그에게 말을 걸거나 인사를 하기 위해 일손을 놓는 법이 없었다. 그리고 또 그는 귀신 들린 여자에게서 주문을 외워서 마귀를 쫓아냈기 때문에 마법사로 통하고 있었다. 소문에 의하면 그는 저주를 피하는 신비한 주문들을 알고 있다고 하는데 그의 말에 의하면 저주란 일종의 악마의 장난이라는 것이다. 그가 암소에게 손을 대면 파란 젖이 나오거나 꼬리를 둥그렇게 말기도 하고 혹은 주술적인 기도를 함으로써 잃어버린 물건을 되찾게 한다는 것이었다. 그의 편협하고 광신적인 정신은 지상에서 악마의 출현에 관한 이야기가 내포되어 있는 종교 서적 연구에 열정적으로 깊이 빠져 있었다. 악마의 능력의 갖가지 발현, 숨어있는 각양각색의 영향,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모, 그리고 그 술책의 일반적인 기교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는 종교 서적이었다. 그는 이러한 신비하고도 불길한 능력과 싸우라고 특별히 부름받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직자의 계론서에 적혀 있는 마귀를 쫓는 주문의 모든 축문을 배웠던 것이다. 그는 쉴 새 없이 어둠 속에 악의 정령이 존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라틴어 구절을 언제나 입술에 떠올렸다. 먹이를 찾아서 포효하는 사자처럼. 그러자 사람들 사이에 어떤 두려움이 널리 퍼졌다. 그것은 감춰져 있는 그의 힘에 대한 공포였다. 시골의 무지한 사제들인 그의 동료들조차 신의 신조요, 이 악령의 위력이 발현되는 경우에 상세한 제식의 명령에 혼란스러워져 마침내 마술과 종교를 혼동하게 되어 톨비악 신부를 약간 마법사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들은 비난할 여지가 없는 그의 생활의 엄격성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그가 지니고 있는 마력에 대해서도 경의를 표했다. 그는 어쩌다 잔을 만났을 때에도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나타냈다. 이러한 상태는 리종 이모를 불안하게 하고 슬픔에 잠기게 했다. 노처녀의 두터운 신앙심은 교회에 나가지 않는 것을 결코 이해할 수가 없었다. 물론 그녀는 독실한 신자였고 고해도 하고 성체도 모셨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했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녀가 폴과 더불어 혼자 있을 때는 매우 나직한 목소리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폴에게 해주었다. 아이는 그녀가 창세기의 기적적인 이야기를 들려줄 때는 가까스로 듣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많이 사랑해야 한다고 말할 때는 가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모 할머니? 그러면 그녀는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켜 보였다. 저 하늘 위에 풀래. 하지만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그녀는 남작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느 날 풀레는 그녀에게 분명히 말했다. 할아버지가 그러는데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대. 하지만 교회 안에는 안 계셔. 아이는 이모 할머니의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자기 할아버지에게 말했던 것이다. 어린아이는 이제 10살이 되었다. 그의 어머니는 40살쯤 되어 보였다. 아이는 튼튼하고 장난꾸러기이고 나무에 기어오를 만큼 위험한 짓도 곧잘 했으나 별로 재주는 없었다. 특히 학가 공부는 지루했기 때문에 곧 중단해버렸다. 남작이 책 앞에 좀 더 오래 붙들어 놓으려고 할 때마다 잔이 얼른 와서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놀게 해주세요. 어린 것을 너무 심하게 시키지 마세요. 그녀에게 있어 그 아이는 언제나 6달 아니면 1살짜리 아기였던 것이다. 그 아이가 소년처럼 걷고 뛰고 말하고 하는 것도 거의 알아차리지를 못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어린애가 넘어지지 않을까, 감기에 걸리지 않을까, 돌아다니다가 더위를 먹지 않을까, 배탈이 날 정도로 너무 많이 먹지 않을까, 발육하는 데 있어서 너무 적게 먹지는 않을까 하는 한결같은 걱정으로 항상 머리가 꽉 채워져 있었다. 아이가 12살이 되었을 때 곤란한 큰 문제가 생겼다. 그것은 첫 성체 배령의 문제였다. 리종이 어느 날 자네게로 와서 어린이에게 종교 교육을 시키지 않고 또 첫 의무를 수행하지 않고 이렇게 오랫동안 그냥 놓아둘 수 없다는 것을 그녀에게 주의시켰다. 이모는 모든 방법으로 이론을 내세웠고 수많은 이유를 방패로 제시했으며 무엇보다도 그러한 일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비난받는 것이 두렵다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혼란에 빠져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만 말했다. 그러나 한 달 후에 그녀가 브리지빌 백작 부인을 방문했을 때 그 부인이 뜻밖의 이렇게 묻는 것이었다. 아마 올해가 대개 폴이 첫 성체 배령을 하는 해지요? 자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이며 네 부인 하고 대답했다. 이 간단한 말이 그녀의 마음을 정하게 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는 의논하지 않고 리종에게 아이를 교리문답에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다. 한 달 동안은 모든 것이 잘 되어갔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폴이 목이 잔뜩 쉬어서 돌아왔다. 그리고 이튿날은 기침을 했다. 깜짝 놀라 어머니가 어찌된 일이냐고 물어보았더니 그 애가 얌전하게 굴지 않아서 사제가 바람이 불어오는 교회 문에다 학과가 끝날 때까지 세워놓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아이를 집에다 붙잡아두고 자신이 손수 교리문답을 가르쳤다. 그러나 톨비악 신부는 리종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교육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이유를 들어 성체 배령자 가운데 그 아이가 끼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 다음 해에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러자 격분한 남작이 신사가 되기 위해서 그런 어리석은 짓, 그런 유치한 화체의 상징은 믿을 필요가 없다고 단언했다. 그리고 그는 그 아이가 기독교 신자로서 교육은 받을 것이나 종교상의 의무를 지키는 카톨릭 신자로서가 아니라 성년이 되면 그의 마음에 드는 종교를 스스로 선택할 것이라고 딱 잘라 말했다. 잔은 얼마 후에 부리집을 가를 방문했으나 그들은 잔을 찾아오지 않았다. 그녀는 이웃 사람들의 까다로운 예절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놀랐으나 쿠틀리의 후작 부인은 이 답례를 기피한 이유를 거만한 태도로 알려주었다. 남편의 지위와 진짜로 훌륭한 자기와 막대한 재산으로 해서 자기를 노르망디 귀족의 왕후처럼 여기는 후작 부인은 진짜 왕후처럼 지배하였고 거리낌 없이 말을 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상냥하게 혹은 건방진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그리고 무슨 일에나 툭하면 훈계를 했고 바로 잡아주기도 했으며 칭찬을 하기도 했다. 그래서 잔이 그녀의 집을 방문하자 이 부인은 몇 마디 쌀쌀한 말을 하고 나서 냉랭한 목소리로 말했다. 인간이란 두 계급으로 구분됩니다. 신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들일지라도 우리의 친구요. 우리와 대등한 사람들이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잔은 공격하는 것을 느끼고 즉각 반박을 했다. 하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고도 신을 믿을 수 있어요. 천만에요, 부인. 신자들은 사람들이 그의 집으로 찾아가듯이 신에게 기도하러 교회로 가는 겁니다. 마음이 상한 잔이 말을 이었다. 신은 어느 곳에나 계시는 거예요, 부인. 마음 깊이 그의 어지심을 믿고 있는 저로서는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은 중개자로 인해 오히려 그 빛이 가려진다고 생각합니다. 후작 부인이 일어섰다. 사제는 교회의 깃발을 들고 있어요. 부인, 그 깃발을 따르지 않는 자는 누구나 그의 반대자이고 우리의 반대자인 겁니다. 이번에는 잔이 몸을 떨면서 일어섰다. 당신도 편협한 신을 믿고 계시는군요. 부인, 저는 진실하고 너그러운 신을 믿고 있습니다. 그녀는 인사를 하고 나왔다. 농부들 역시 자기들끼리 폴에게 첫 성체 배령을 시키지 않은 것에 대해 그녀를 비난했다. 그들은 미사에도 참례하지 않았고 성체도 가까이 하지 않고 교회의 형식적인 규율에 따라 부활절에만 그것을 받았다. 그러나 자식들에 대해서만큼은 문제가 달랐다. 모든 사람들은 어린아이를 이 공동체의 계율 밖에서 키운다는 대담함 앞에서 망설이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종교란 결국 종교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러한 마을의 여론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 모든 타협, 이런 양심의 협상, 모든 사람에 대한 보편적인 두려움, 모든 사람의 마음 밑바닥에 도사리고 있는 크나큰 비겁함, 그리고 그것이 모습을 나타낼 때는 도덕이라는 가면과 무기로 둔갑해버리는 것에
화가 치밀어 올랐다. 남작이 폴의 학습 지도를 맡고 라틴어도 시작했다. 어머니는 다만 한 가지 충고밖에는 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그 애를 지치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공부하는 방 가까이에서 불안해하며 서성거렸다. 그녀가 끊임없이 발이 시리지 않니 풀레야? 머리가 아프지 않니 풀레야? 그렇지 않으면 선생을 붙잡고 그렇게 많이 말을 시키지 마세요. 목이 피로하겠어요. 하고 말하면서 수업을 방해했기 때문에 마침내 남작은 손을 들어버렸다. 꼬마는 자유로워지자 어머니와 이모 할머니와 함께 뜰을 가꾸러 내려갔다. 그들은 요즘 땅을 경작하는 일에 큰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 세 사람은 모두 봄에 어린 묘목을 심고 씨를 뿌렸는데 싹이 트고 꽃이 피는 것에 감격했으며 가지를 쳐주고 꽃을 잘라서 꽃다발을 만들기도 했다. 어린애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샐러드용 채소를 기르는 일이었다. 그는 4개의 커다란 네모진 모판을 관리했는데 거기에다 매우 정성을 다하여 상추, 양상추, 치커리 같은 알려진 모든 종류의 식용 채소들을 재배했다. 두 어머니를 날품팔이 하는 여자처럼 일을 시키고 도움을 받아 그는 호미로 메고 물을 뿌리고 잡초를 뽑고 모종을 내었다. 한 손가락으로 땅에다 수직으로 찔러 판 구멍 속에 어린 묘목의 뿌리를 들이미느라 정신이 팔려서 옷과 손이 흙투성이가 되어 몇 시간이고 화단에 무릎을 꿇고 있는 그들을 볼 수 있었다. 폴은 어느덧 자라서 15살이 되었다. 희재기 눈금은 1m 58cm를 나타냈다. 그러나 그는 이 과잉 보호하는 두 여자와 낡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절한 노인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지능의 발달이 더디고 바깥 세계에 대한 흥미도 없었으며 생각은 나이보다 훨씬 어렸다. 마침내 어느 날 밤 남작은 중학교 교육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자는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리종 이모는 놀라서 어두운 구석에서 눈만 꿈벅이고 있었다. 어머니가 대답했다. 그렇게 많이 알 필요가 있나요? 우리는 그 애를 전원의 남자로 시골의 귀족으로 만들 거예요. 그는 많은 귀족들이 그러는 것처럼 자기 땅을 경작하게 될 거예요. 그 애는 우리가 평온하게 살아온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죽을 거예요.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어요. 그러나 남작은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그 아이가 25살이 되었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어머니의 과실로, 어머니의 이기적인 과실로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되었다. 나는 일을 할 수도 대단한 인물도 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있다. 그러나 나는 어둡고 보잘것없고 죽도록 슬픈 생활을 하기 위해 태어난 것은 아니다. 어머니의 무분별하고 맹목적인 애정이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이다 하고 내게 말한다면 넌 무엇라고 대답하겠니? 그녀는 여전히 울면서 아들에게 애원했다. 말해봐, 플레야. 넌 너무도 사랑한 나를 절대로 비난하지는 않겠지. 그렇지? 아들은 간단히 맹세했다. 안 그럴 거예요, 엄마. 그걸 내게 맹세하겠니? 네, 엄마. 넌 여기서 떠나고 싶니? 아니, 언제까지든 있을게요. 그러나 남작은 확고하게 음성을 높여 말했다. 짠! 넌 이 애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처리할 권리가 없다. 내가 여기서 하려고 하는 것은 비겁한 일이야. 아니, 거의 죄가 되는 일이야. 넌 내 위안을 위해서 자식을 희생시키려고 하고 있어.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숨가쁘게 흐느껴 울면서 눈물 속에서 이렇게 더듬거리며 말했다. 전
너무도 불행했었어요. 너무도 불행했었는걸요. 이 애만이 단 하나의 희망이고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제게서 이 아이마저 빼앗아 가는군요. 저는 어떻게 되겠어요? 혼자서 지금.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 딸의 곁으로 가서 앉으며 두 팔로 그녀를 안았다. 잔, 나도 마찬가지란다. 그녀는 감동하여 아버지의 목을 끌어안고 격렬하게 키스를 했다. 그러고 나서 아직도 숨이 막혀 헉헉거리면서도 분명히 말했다. 네, 아버지가 오르세요. 어쩌면 아버지가 제가 어리석었어요. 너무 외로워서 마음이 약해졌나 봐요. 이 아이가 중학교에 가도 좋아요. 자기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도 모르면서 이번에는 폴이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다. 그러자 세 사람의 어머니는 그에게 키스를 하고 어르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그리고 그들이 자러 올라가자 모두 가슴이 죄어들어 침대 속에서 저마다 눈물을 흘렸다. 자제하고 있었던 남자까지도. 신학기가 시작되는 대로 이 젊은이를 르아브르에 있는 중학교에 입학시키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여름 내내 그는 전보다 더 귀여움을 받았다. 그의 어머니는 종종 헤어지는 생각을 하고 곧잘 한숨을 쉬고 눈물 지었다. 그녀는 10년간의 여행을 준비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의 입학을 준비했다. 10월의 어느 아침 하룻밤을 꼬박 눈물로 지샌 두 여자와 남작은 아이와 함께 두 마리 끄는 마차에 몸을 실었다. 먼저 번 여행에서 기숙사의 공동 침실 자리와 교실 자리는 벌써 정해놓았었다. 자는 학교에 도착하는 즉시 리종 이모의 도움을 받아 작은 옷장에다 옷가지를 정돈하느라고 하루를 보냈다. 옷장에는 가지고 온 옷의 4분의 1도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하나 더 얻으려고 교장을 만나러 갔다. 교장은 출납계원을 불렀다. 그는 그렇게 많은 속옷과 옷들은 소용이 없고 방해만 된다는 것을 주의시켰으며 규칙에 의해서 다른 옷장을 내주는 것을 거절했다. 난처해진 어머니는 인근의 작은 여인숙에 방 하나를 빌리기로 하고 아들에게서 정갈이 오는 즉시 그가 필요한 것을 모두 여인숙 주인이 직접 가져다 주도록 부탁했다. 그러고 나서는 배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보기 위해 선창을 한 바퀴 돌았다. 쓸쓸한 밤이 차츰 불이 켜져가는 도시 위로 내리고 있었다. 저녁을 먹기 위해 어느 식당으로 들어갔다. 아무도 식사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축축한 눈길로 바라보고 있는 동안 접시에 담긴 음식들은 그들 앞에 줄줄이 들어왔다가 거의 손도 대지 않은 채 다시 나갔다. 식사 후 폴을 데려다주기 위해 천천히 학교를 향해 걸어갔다. 키가 들쭉날쭉한 아이들이 가족이나 하인의 손에 이끌려서 학교로 모여들었다. 우는 아이들도 많았다. 그리하여 저녁 어둠이 내려 희미하게 불이 밝혀진 넓은 교정 곳곳에서는 흐느끼는 소리가 났다. 장과 폴은 오랫동안 서로 껴안고 있었다. 리종 이모도 슬픔에 못 이겨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뒤에 서 있었다. 그러나 눈시울이 뜨거워진 남작은 딸을 끌어당기면서 작별을 단축시켰다. 아들을 남겨놓은 채 문 앞에 세워둔 마차에 올라탄 세 사람은 밤에 레페플로 향해 출발했다. 이따금 크게 흐느끼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지나갔다. 이튿날 자는 저녁 때까지 울었다. 그 다음 날은 사륜마차에 말을 메고 르아브르를 향해 떠났다. 폴은 이미 헤어지는 것을 운명이라 체념하고 받아들이는 것 같았다. 생전 처음으로 그는 친구들을 갖게 되었다. 놀고 싶은 욕심에 면회실에서조차 엉덩이가 들썩거렸다. 자는 이렇게 이틀마다 다시 왔고 일요일에는 외출을 시키려고 왔다.
한 번 보는 것으로는 성에 차지 않아 쉬는 시간마다 아들의 얼굴을 보고자 하루 종일 학교에서 보냈다. 보다 못한 교장이 너무 자주 오지 말라고 부탁까지 했다. 그녀는 이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교장은 만약 계속해서 쉬는 시간에 당신 아들이 놀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끊임없이 그 애의 마음을 산란하게 해 공부하는 것을 방해한다면 어쩔 수 없이 그 애를 돌려보내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했다. 남작도 한마디 통지를 받았다. 그래서 그녀는 죄수처럼 레페풀에서 엄중한 감시를 받게 되었다. 그녀는 걱정과 불안에 가슴을 태우며 매주 휴일을 기다렸다. 끊임없는 불안이 그녀의 영혼을 뒤흔들었다. 그녀는 마사크르만 데리고 혼자 로맨틱한 공상에 잠겨 며칠씩이나 산책을 하면서 근처를 배회하기 시작했다. 이따금 그녀는 절벽의 꼭대기에서 바다를 내려다보면서 한나절을 보내곤 했다. 가끔 그녀는 숲을 가로질러 이포르까지 내려가서 추억이 떠나지 않는 예전의 산책을 다시 해보기도 했다. 너무 멀다. 너무 아득하다. 그녀가 소녀로서 꿈속인 양 바로 이 지역을 돌아다니던 시절이 아들을 다시 만날 때마다 그녀에게는 그들이 10년이나 떨어져 있었던 것처럼 거리감이 느껴졌다. 그는 다달이 성인이 되어가고 그녀는 다달이 할머니가 되어갔다. 그녀의 아버지는 마치 오라버니처럼 보였고 리종 이모는 25살부터 시든 채로 조금도 늙지 않아 언니처럼 보였다. 폴은 여전히 머리가 둔했고 공부를 싫어했기 때문에 제4학급에서는 낙제를 했다. 3학급에서는 그럭저럭 지나갔으나 2학급에서는 다시 시작해야만 했다. 그래서 그는 20살이 되어서야 수사학급에 진학할 수 있었다. 그는 키가 큰 금발의 청년이 되었고 벌써 무성하게 난 턱수염에다 코 밑 수염이 막 돋아나기 시작했다. 이제는 그가 일요일마다 랩에 불러왔다. 그는 오래전부터 승마술에 대한 강의를 받았기 때문에 쉽게 말 한 피를 빌려 2시간 만에 쾌속으로 달려오는 것이었다. 일요일이면 아침부터 자는 이모와 남작과 함께 그를 마중하러 나갔다. 남작은 점점 허리가 구부러져 작은 노인처럼 마치 코방아를 찢지 않으려는 듯이 뒷짐을 지고 걸어갔다. 그들은 아주 천천히 길을 따라갔다. 이따금 도랑가에 앉아서 아직도 말탄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나 하고 멀리 바라보는 것이었다. 멀리서 검은 점처럼 가물가물 그가 보이는 순간 그들 세 사람은 손수건을 흔들었다. 그는 말을 더 빨리 몰아 맹렬한 기세로 달려왔다. 그러면 장과 리종 이모는 겁이 나서 가슴이 두근거렸고 흥분한 할아버지는 힘없고 늙은 사람의 열광으로 브라보를 외치는 것이었다. 폴은 자기 어머니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지만 그녀는 언제나 그를 어린애처럼 취급하고 아직도 이렇게 묻는 것이었다. 발이 시리지 않니 풀레야? 그리고 그가 점심을 먹고 나서 권련을 피우면서 돌층계 앞을 산책할 때면 창문을 열고 그에게 소리쳤다. 맨발로 나가지 마라. 제발 코감기에 걸릴라. 그녀는 밤에 그가 말을 타고 다시 떠날 때는 걷잡을 수 없는 불안감에 긴 잔소리를 늘어놓곤 했다. 조심해서 말을 천천히 몰아라 풀레야. 조심해.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절망할 내 가엾은 어미를 생각해다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아침 그녀는 폴의 편지를 받았다. 그것은 친구들이 주최하는 오락 파티에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다음 날 그가 올 수 없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었다. 그 일요일은 그녀에게 있어 어떤 불행의 위협에 처해 있는 것처럼 온종일 형벌의 날이었다. 그래서 목요일이 되자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르아부르로 떠났다. 그녀가 꼬집어 알 수는 없었지만 그는 변한 것 같았다. 활기가 넘치는 것 같았고
보다 어른스러운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갑자기 아주 당연한 것처럼 그녀에게 말했다. 저 엄마가 오늘 오셨으니까 오는 일요일에는 레페풀에 가지 않겠어요. 야외로 놀러 갈 계획이 있거든요. 그녀는 마치 그가 신세계로 떠난다고 알리기라도 한 것처럼 깜짝 놀라서 그대로 있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말을 할 수 있게 되자 이렇게 물었다. 아, 풀레야, 어떻게 된 거니? 말해봐. 무슨 일이야? 그는 웃으면서 어머니에게 키스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 친구들하고 즐기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럴 나이잖아요. 그녀는 한마디도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혼자 마차 속에 있게 되자 참을 수 없는 외로움이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자기의 풀레, 예전에 그 귀여운 풀레라고 인정할 수가 없었다. 처음으로 그녀는 그가 어른이 되었다는 것을 느꼈고 그는 이제 그녀의 것이 아니며 노인들은 상관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루아침에 그는 모습이 달라진 것 같았다. 아니, 저 애가 내 아들인가? 예전에 자기에게 샐러드용 채소를 심게 했던 그 귀여운 자식이란 말인가? 의젓한 티를 내는 저 수염난 건장한 청년이 석 달 동안 폴은 다만 이따금씩 가족을 보러 왔을 뿐이다. 그러고서도 될 수 있는 한 빨리 떠나려는 궁리만 했고 저녁이 되면 1시간이라도 빨리 떠나려고 애썼다. 자는 낙담했고 남작은 쉴 새 없이 이런 말을 반복하면서 그녀를 위로했다. 그에게 맡겨두려무나. 20살이야. 그 청년은. 어느 날 아침 유태인인 듯한 아주 초라한 행색의 어떤 노인이 독일식 프랑스어로 자작 부인에게 면회를 청했다. 그리고 의례적인 인사를 길게 늘어놓은 다음 그는 주머니에서 더러운 지갑을 꺼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부인께 보여드릴 증서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기름때가 묻은 서류 조각을 펴서 내밀었다. 그녀는 읽고 또 읽고 유태인을 쳐다보고 다시 또 읽고 나서 물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그 남자는 아첨하듯 웃음을 지으며 설명했다. 말씀드리지요. 대개 아드님께서 돈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부인께서 좋은 어머님인 것을 알고 있는 터라 소인이 얼마 되지 않는 돈을 빌려드렸습지요. 그녀는 몸을 떨었다. 그런데 어째서 그 애는 내게 직접 요구하지 않았을까요? 유태인은 그것은 다음 날 오전 중에 갚아야 할 노름 빚이었는데 폴은 아직 성년이 아니라서 아무도 그에게 빌려주지 않으려 했으므로 자기가 그 젊은이에게 베풀어준 약간의 친절한 봉사가 아니었다면 그의 명예는 위태로웠을 것이라고 길게 설명을 늘어놓았다. 자는 남작을 부리려고 했으나 너무 큰 충격이 그녀를 무기력하게 만들어서 일어날 수가 없었다. 마침내 그녀는 능글맞은 고리대금업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죄송하지만 초인종을 눌러주시지 않겠어요? 그는 어떤 술책을 부리지는 않을까 겁에 질린 기색이었다. 그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만일 배가 되신다면 다시 들립지요. 그녀는 머리를 흔들어 아니라고 했다. 그녀가 초인종을 눌렀다. 그들은 말없이 마주대하고 기다렸다. 남작은 들어와 얼른 사태를 깨달았다. 어음은 1,500프랑이었다. 그는 1,000프랑을 지불하고 그 남자에게 나지기 위협했다. 다시 이따 이 일로 여기 오면 가만두지 않겠소. 그 사람은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가버렸다. 할아버지와 어머니는 곧장 르아부르로 출발했다. 그러나 학교에 도착해 보니 폴이 1달 전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교장은 자네 서명이 있는 4통의 편지를 내놓았다. 그것은 그의 몸이 불편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과 다음에는
소식을 보내기 위한 것이었다. 편지마다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물론 전부 가짜였다. 그들은 깜짝 놀라 서로 쳐다보면서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교장은 딱하게 여겨서 그들을 경찰서장에게 안내했다. 두 사람은 호텔에서 묵었다. 그 이튿날 폴이 그 도시의 사창가에 틀어박혀 있는 것을 찾아냈다. 할아버지와 어머니는 그를 레페플로 데리고 왔는데 오는 도중 그들은 한마디 말도 나누지 않았다. 자는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고 있었다. 그러나 폴은 태연한 얼굴로 들판을 내다보고 있었다. 일주일 동안 발견한 것은 지난 석 달 동안에 그는 1만 5천 프랑의 빚을 졌다는 것이었다. 채권자들은 그가 머지않아 성년이 된다는 것을 알고 처음에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자는 그를 책망하는 빛을 보이지 않았다. 전보다 몇 배나 더 애정을 쏟음으로써 그를 다시 찾고 싶었던 것이다. 그에게 맛있는 요리를 먹게 했고 그를 귀여워해 주었으며 애지중지했다. 때는 봄이었다. 잔이 두려워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뱃놀이를 하게 하려고 이포르에서 배 한 척을 세내었다. 그가 르아부르로 가지 않을까 두려워서 말은 주지 않았다. 폴은 단조로운 생활에 실증이나 신경질을 부리기도 했으며 가끔은 난폭해지기까지 했다. 남작은 그의 불충분한 공부가 안타까웠다. 자는 또다시 헤어진다는 생각 때문에 미칠 것 같았으나 앞으로 이해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다. 어느 날 밤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가 2명의 선원과 함께 배를 타고 나갔다는 것을 알았다. 제정신이 아닌 어머니는 어둠 속을 달려 맨머리로 이포르까지 내려갔다. 몇 사람이 해변에서 작은 배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멀리 작은 불빛이 바다에 나타났다. 그것은 흔들거리면서 가까이 다가왔다. 폴은 배전에 있지 않았다. 그는 르아부리에 자기를 데려다 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먼저 번처럼 경찰관이 샅샅이 사창가를 뒤졌으나 찾아내지를 못했다. 처음에 그를 숨겨주었던 매춘부 역시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자는 가구를 팔아버렸고 집세도 치렀다. 레페플에 있는 폴의 방에서 그를 미치게 사랑하는 듯한 상스러운 여자의 편지가 2통이나 발견되었다. 필요한 현금은 구했으니 영국으로 여행을 떠나자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성관의 3사람은 암담한 고뇌 속에서 칩거하고 있었다. 이미 잿빛이었던 자네 머리는 백발이 되었다. 그녀는 어째서 운명은 자신에게 이다지도 가혹한가 하는 천진한 물음을 되풀이하고 있었다. 그녀는 톨비악 신부의 편지를 한 통 받았다. 부인, 신의 손이 당신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분께 당신의 아이를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번에는 당신에게서 그를 빼앗아 방탕 속으로 되돌려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시에 눈을 뜨지 않으시렵니까? 주님의 은총은 무한한 것입니다. 이제 신의 손길을 잡고 그 품에 매달려 자비와 용서를 구하십시오. 저는 그분의 천한 종입니다. 당신이 오셔서 두드리신다면 저는 그분이 계시는 집의 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이 편지를 무릎 위에 놓고 한참 동안 그대로 있었다. 이 사제가 말한 것은 어쩌면 진실일지도 모른다. 그러자 모든 종교적인 의혹이 그녀의 양심을 찢기 시작했다. 신이 인간처럼 복수와 질투심에 사로잡혀 행동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만일 그분이 노여움이나 복수심을 품지 않는 존재라면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아무도 그분을 더 이상 경배하지 않을 것이다. 아마 그는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고 더욱 절대적으로 인간 위에 군림하기 위해 그러한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망설이는 자,
혼란스러운 자를 교회로 밀어넣는 의혹이 그녀의 마음속으로 스며들어와 그녀는 어느 날 저녁 땅거미가 내릴 무렵에 남몰래 사제관까지 달려가서 깡마른 사제의 발치에 무릎을 꿇고 사죄를 간청했다. 사제는 그녀에게 반만의 용서를 약속했다. 신은 남작과 같은 사람을 가려주고 있는 지위에 그의 모든 은총을 내릴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부인께서는 머지않아 신의 관용의 결과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제는 자신 있게 말함으로써 잔을 위로했다. 그녀는 실제로 이틀 후에 아들의 편지를 받았다. 그녀는 미칠 것 같은 고통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신부가 약속한 그 증거임을 의심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어머니, 염려하지 마세요. 저는 런던에 몸 건강히 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 몹시 공경에 빠져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저와 동행한 여자, 제가 열렬히 사랑하고 있는 여자는 저와 헤어지지 않으려고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써버렸습니다. 5천 프랑이에요. 그러나 그녀의 돈을 갚아주어야 하는 것이 도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머지않아 성년이 되니까 아버지의 유산 가운데에서 1만 5천 프랑을 제게 미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공경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사랑하는 어머니. 마음으로부터 키스를 보냅니다. 할아버지와 리종 이모 할머니께도 곧 다시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머니의 아들 자작 폴 드 라마르. 그 애가 자기에게 편지를 썼다. 그는 자기를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돈을 요청했다는 것은 조금도 생각지 않았다. 그가 이제 더 이상 가진 것이 없다니 보내주어야 할 것이다. 돈은 상관없다. 그 애가 자기에게 편지를 쓴 것이다. 그녀는 울면서 이 편지를 가지고 남작에게 달려갔다. 리종 이모도 불렀다. 그리고 그에 관해 쓰여진 이 종이를 한 글자 한 글자 다시 읽었다. 그리고 몇 번이고 되풀이해 읽으면서 의견을 말했다. 완전한 절망에서 일종의 희망의 도치로 뛰어오른 자는 폴을 옹호했다. 그 애는 반드시 집으로 돌아올 거예요. 편지를 쓴 이상 곧 돌아올 거예요. 남작은 사리 판단이 딸보다 냉정했다. 어쨌든 그 애는 그 상스러운 여자 때문에 우리 곁을 떠났어. 그러니 그 애는 우리보다 그 여자를 더 사랑하고 있어. 설사 다시 돌아온다고 해도 곧 다시 떠날 거야. 급작스럽고 무서운 고통이 자네 가슴을 뒤집어 놓았다. 그리고 곧 아들을 자기에게서 훔쳐간 그 정부에 대해 마음속에서 미칠 듯한 증오가 타올랐다. 달랠 길 없는 원시적인 증오요, 질투하는 어머니의 증오였다. 그때까지 그녀의 모든 생각은 폴에게만 집중되어 있었다. 아들이 이렇게 잘못된 원인이 어느 몹쓸 계집애 때문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그런데 갑자기 남작의 말 한마디가 그 여자의 존재를 상기시켰고 그의 치명적인 힘을 그녀에게 드러내 보여주었다. 그래서 그녀는 그 여자와 자기 사이에 격렬한 싸움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녀는 그러한 계집과 그 애를 공유하기보다는 차라리 아들을 잃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이렇게 해서 자네 모든 희망은 무너졌다. 그들은 1만 5천 프랑을 보냈다. 그 후 5달 동안이나 더 이상 소식은 없었다. 그러다가 대리인이 줄리앙의 상속 재산의 명세를 정리하기 위해서 나타났다. 장과 남작은 어머니에게 돌아갈 상속조차 포기하고 모두 아들 폴에게 넘겼다. 그래서 폴은 모두 12만 프랑을 받았다. 그는 그때 6달 동안에 4통의 편지를 썼다. 자기의 일에 대해 알리는 내용으로 건조하고 간단했다. 그리고
항상 형식적인 애정의 글귀로 끝맺고 있었다. 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거래소에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조만간 레페풀로 가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키스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정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 완강한 침묵이 그 여자에 대해 내장에 걸쳐 말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를 나타내고 있었다. 아들을 지배하는 강교하고 횡포한 여자의 힘을 이보다 더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은 없었다. 식구들의 영원한 적인 그 계집애가. 고독한 세 사람은 폴을 구원해내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 토론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생각해내지 못했다. 파리로 여행을 간다. 그래봤자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남작이 말했다. 그 애의 정열이 저절로 식을 때까지 내버려 두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그 애는 혼자 우리에게 돌아올 거야. 그들의 생활은 스산하고 적막했다. 장과 리종은 남작에게는 비밀로 하고 함께 교회에 나갔다. 아주 오랜 시간이 소식도 없이 흘러갔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 절망적인 한 통의 편지가 그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다. 사랑하는 어머니, 저는 파멸했습니다. 만일 어머니가 저를 구제하러 오시지 않는다면 저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로서는 성공의 기회처럼 보였던 투기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8만 5천 프랑의 빚을 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만일 지불하지 못하면 그건 불명예 일 뿐만 아니라 제 생의 파멸입니다. 앞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고 맙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그 지옥을 당하느니 차라리 권총으로 자살을 하겠습니다. 한 여자의 격려가 없었다면 저는 벌써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한 번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만 그 여자는 저의 구세주입니다. 마음 깊숙이 키스를 보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이것이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릅니다. 안녕히 계세요. 폴. 이 편지에 첨부된 서류 뭉치가 파산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해주었다. 남작은 즉시 생각해보고 결정을 내리겠다는 답을 보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조회를 해보려고 르아부르로 출발했다. 그리고 그는 폴에게 보낼 돈을 마련하기 위해 토지를 저당 잡혔다. 젊은이는 뜨거운 감사와 열렬한 애정의 편지를 3통이나 보냈으며 곧 사랑하는 가족들을 포옹하기 위해 가겠노라고 알려왔다. 그러나 그는 오지 않았다. 그렇게 한 해가 지나갔다. 장과 남작은 그를 만나 마지막 노력을 해보려고 파리로 떠나려고 하는데 그가 다시 런던에 있다는 것을 짧은 한 통의 편지로 알게 되었다. 폴드 라마르 상사라는 회사명으로 선박회사를 설립하려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이렇게 편지를 썼다.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전망이 아주 밝아 머지않아 저는 한 미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험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성공을 보시게 될 겁니다. 다시 배울 때 저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위치에 올라 있을 겁니다. 오늘의 공경에서 벗어나려면 사업밖에는 없습니다. 석 달 후에 선박회사는 파산했고 그 회사의 대표는 거래 문서에 부정이 있다고 해서 기소되었다. 자는 그만 혼수 상태와 히스테리 발작을 일으키며 자리에 눕고 말았다. 남작은 또다시 르아부르로 출발했다. 정보를 모으고 문의하고 변호사, 대리인, 소송 대리인, 집행관들을 만나보고 드 라마르 회사의 결손은 23만 5천 프랑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는 다시 자신의 재산을 저당 잡혔다. 레페플의 성곽과 2개의 농장은
막대한 금액으로 저당 잡혀 있어 무거운 부담을 짊어지게 되었다. 어느 날 저녁, 남작은 대리인의 사무실에서 마지막 수속의 결말을 짓다가 졸도하여 마룻바닥에 쓰러졌다. 자는 말을 탄 사람에게서 기별을 받았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남작은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 그녀는 그를 레페풀로 모셔왔으나 너무도 심한 충격 때문에 그녀의 고통은 절망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마비 상태였다. 톨비악 신부는 두 여자가 미칠 듯이 애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유해가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거절했다. 남작은 아무런 종교적 의식도 없이 해질 무렵에 매장되었다. 폴은 자신의 파산을 청산하는 대리인 중에 한 사람에게서 이 일을 들어 알게 되었다. 그는 여전히 영국에 숨어 있었다. 그는 이 불행을 너무 늦게 알았기 때문에 올 수 없었다는 것을 변명하기 위한 편지를 썼다. 어쨌든 지금 어머니께서 저를 공경에서 구해주셨으니 사랑하는 어머니, 프랑스로 곧 돌아가서 뵙겠습니다. 자는 편지를 받고도 여느 때와는 달리 아들을 만날 날을 조바심하며 기다리지 않았다. 잇따른 불행에 감각이 마비된 듯 했다. 그 겨울이 끝날 무렵 리종 이모는 68살이었는데 기관지염이 악화되어 폐렴이 되었고 가엾은 잔 하나님께 너를 궁휼히 여겨주십사고 기도할게 하고 중얼거리면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자는 묘지까지 이모를 따라가서 관 위에 흙이 덮이는 것을 보았다. 그녀가 마음속으로 자기도 역시 죽고 싶고 더 이상 고생도 하지 않고 더 이상 생각도 하지 않았으면 하고 주저앉았을 때 어떤 건장한 시골 여자가 그녀를 두 팔로 안다시피 하여 내려왔다. 성관으로 돌아오자 노처녀 이모의 머리맡에서 5밤을 보낸 자는 다정하면서도 권위 있게 자기를 다루는 이 알지 못하는 시골 여자에 의해 버티지도 못하고 침대에 눕혀졌다. 그러고는 피곤과 고통에 짓눌려 기진맥진해서 잠에 떨어졌다. 그녀는 한밤중에 잠이 깨었다. 등불이 벽난로 위에 켜져 있었다. 한 여자가 안락의자에서 자고 있었다. 이 여자는 누구일까? 모르는 여자였다. 그래서 그녀는 침대에서 몸을 구부리고 부엌용 컵 속에 기름 위에 떠있는 심지에 흔들리는 불빛에 그녀의 얼굴 모습을 알아보려고 애를 썼다. 그런데 이 얼굴을 본 것 같기도 했다. 언제였던가? 어디서였던가? 그 여자는 머리를 어깨 위로 숙이고 모자는 바닥에 떨어뜨린 채 세상 모르게 잠들어 있었다. 40이나 45살 정도로 보였다. 얼굴은 햇빛에 그을려 혈색이 좋았으며 어깨가 떡 벌어진 데다가 힘이 세었다. 그녀의 넓적한 두 손은 자기의 손잡이 아래로 늘어뜨려져 있었다. 머리털은 반백이었다. 자는 큰 불행에 뒤따라온 열에 들뜬 수면에서 깨어나 혼란스러운 정신으로 그 여자를 집요하게 바라보았다. 확실히 이 얼굴은 본 일이 있다. 예전에 봤을까? 최근에 봤을까? 그녀는 전혀 알 수 없었으나 그 강박관념이 그녀의 마음을 동요시켰고 그녀를 안타깝게 만들었다. 그녀는 자는 여자를 더 가까이에서 보려고 살그머니 일어나 발끝으로 다가갔다. 그 여자는 묘지에서 자기를 일으켰고 그리고 자기를 데리고 온 바로 그 여자였다. 그녀는 어렴풋이 그 상황이 떠올랐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 자기 생애에 어떤 다른 시기에 그녀를 만난 적이 있었을까? 아니면 어제 하루의 막연한 기억 속에서 다만 그녀를 알고 있는 듯이 생각되는 것일까?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떻게 여기에 자기 방에 있는 것일까? 왜? 그 여자가 눈을 뜨고 잔을 알아보더니 갑자기 몸을 일으켰다. 두 여자는 가슴이 서로 닿을 정도로
가까이 마주대하고 있었다. 그 알지 못하는 여자가 투덜거렸다. 아니, 가만히 누워 계시지 않고 이런 시간에 감기 걸리시겠어요. 다시 누우세요. 잔이 물었다. 누구시지요? 그러자 그 여자는 두 팔을 벌려 잔을 잡더니 다시 그녀를 안아 올려 남자 같은 힘으로 침대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그녀를 다시 살포시 내려놓고 몸을 숙이고 거의 잔 위에 눕다시피 하면서 뺨에 머리칼에 눈에 미칠 듯이 키스를 하면서 울기 시작했다. 그녀는 눈물로 잔의 얼굴을 적시면서 이렇게 중얼거렸다. 가엾은 마님, 잔 아가씨, 가엾은 마님, 저를 몰라보시다니요. 그러자 잔이 소리쳤다. 로잘리구나, 얘야. 그러고는 두 팔로 그녀의 목을 끌어안고 키스를 하면서 포옹을 했다. 두 여자는 꽉 껴안고 서로 눈물에 뒤범벅이 되어서 팔을 풀지 못하고 흐느껴 울기만 했다. 흥분과 감격에 흐느끼면서 먼저 진정한 것은 로잘리였다. 자, 조심하세요. 감기에 걸리시면 안 돼요. 그녀는 이렇게 말하면서 이불을 끌어당기고 침대를 매만지고 옛 주인의 머리 밑에 베개를 다시 놓아주었다. 옛 주인은 마음속에 떠오르는 옛 추억에 부들부들 떨면서 다시금 흐느껴 울었다. 그녀는 마침내 이렇게 묻고 말았다. 어떻게 여기 올 수 있었니, 얘야? 로잘리가 대답했다. 아무렴, 이제는 이렇게 혼자 계시는 마님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있겠어요? 잔이 말을 이었다. 내 얼굴이 보고 싶구나. 그래서 불을 머리맡 탁자에 가져다 놓자 두 사람은 한참 동안 한마디 말도 없이 서로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잔이 늙은 하녀에게 손을 내밀며 중얼거렸다. 난 너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 얘야. 너도 많이 변했구나. 그렇지만 나처럼 늙진 않았어. 그러자 로잘리는 자기가 떠날 때는 젊고 아름답고 생기가 있던 이 부인이 야위고 시들고 늙어버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대답했다. 정말이지 많이 변하셨군요, 잔마님. 너무도 많이. 하지만 우리가 서로 보지 못한 것도 24년이나 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녀들은 입을 다물고 다시 곰곰이 생각했다. 마침내 잔이 중얼거렸다. 넌 그동안 잘 지냈니? 로잘리는 너무도 고통스러운 어떤 상처를 건드리게 될까봐 두려워하면서 더듬거리며 말했다. 그저 네, 마님, 그다지 나쁜 일은 없었지요. 마님보다는 행복했었지요. 확실히. 언제나 제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한 가지 있었다면 그것은 이 집에 그대로 남아있지 못하게 된 것이랍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무심히 그 일을 건드린 것에 놀라 갑자기 입을 다물어 버렸다. 그러나 잔은 다정하게 말을 이었다. 어쩌겠니, 얘야. 뭐든지 언제나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너 역시 혼자 몸이니? 그러자 어떤 괴로움이 그녀의 목소리를 떨리게 했으나 말을 계속 이었다. 다른 애들도 있니? 없어요, 마님. 그럼 그 애는? 내 아들은 어떻게 되었니? 넌 그 애에게 만족하고 있니? 네, 마님. 착실하고 일도 잘하는 좋은 아이지요. 6개월 전에 결혼했어요. 제 농장을 돌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마님께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잔은 감동으로 떨며 중얼거렸다. 그럼 너는 이제 내 곁을 떠나지 않으려는 거니, 얘야? 그러자 로잘리가
퉁명스런 말투로 대답했다. 물론이지요, 마님. 그러려고 뒷일을 다 정리해 놓고 왔다니까요. 그리고 두 여자는 잠시 말이 없었다. 자는 자기도 모르게 서로의 생애를 비교해 보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제는 운명의 부당한 잔인성에 체념하고 있어서 마음속에 어떠한 분노도 억울함도 느끼지 못했다. 그녀가 말했다. 내 남편은 너에게 어떤 사람이었니? 아, 그이는 성실한 사람이었지요, 마님. 게으름뱅이는 아니었어요. 재산도 모을 줄 알았지요. 나중에 폐병으로 죽었어요. 그러자 자는 로잘리에 대한 궁금증과 호기심으로 침상 위에 일어나 앉았다. 자, 죄다 이야기해봐, 얘야. 내 생활 모두. 그러면 나도 용기가 생길 것 같아. 로잘리는 의자를 가까이 당겨 앉아서 자기 자신에 관한 것, 집안에 관한 것 등 지내온 일들을 자세히 말하기 시작했다. 시골 사람들의 정다운 세세한 생활에까지 들어가서 자기 마당을 그려 보이기도 하고 지나간 좋은 순간들을 생각나게 하는 옛일에 대해 가끔 웃기도 했으며 명령을 해본 습관이 밴 농가의 여주인답게 차츰 목소리를 높이면서 말했다. 그러곤 약간 자랑스러운 어조로 끝을 맺었다. 아, 요즘엔 농장도 있고 해서 살기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당황해하면서 보다 낮은 소리로 말을 계속했다. 어쨌든 제가 이렇게 된 것은 마님 덕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급료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도 또한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아, 그럴 리가 있느냐고요? 아, 천만의 말씀이지요. 그리고 만일 마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면 저는 가겠습니다. 잔이 말을 이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안 받고 내일을 봐줄 작정은 아니겠지. 아, 별 말씀을요, 마님. 돈이라니요. 마님이 제게 돈을 주시다니요. 말씀드리자면 저도 돈이라면 마님만큼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당에다 차용, 그리고 갚지 못해 기한마다 불어나는 이자들 때문에 마님께 남아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알고 계세요?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마님은 이제 연수입이 1만 리불 밖에는 안 돼요. 1만 리불도 못 될 거라는 사실을 아셔야 해요. 그러니 제가 그 모든 것을 해결해 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로잘리는 흥분해서 다시 높은 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이자가 이자를 낳아 파산이 될 것 같은 절박함에 붕괴했다. 그리고 여주인의 얼굴에 민망한 미소가 희미하게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자 그녀는 대들듯이 소리쳤다. 그렇게 웃어버릴 일이 아니에요, 마님. 돈이 없으면 이젠 사람 구실 못하는 세상이에요. 자는 그녀의 손을 다시 잡아 자기 손 안에 쥐고 있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언제나 머릿속에서 맴돌던 탄식을 내뱉었다. 아, 나는 운이 좋지 않았어. 내게는 모든 것이 나쁘게만 돌아왔어. 불행은 내 생을 악착같이 따라다닌 거야. 그러자 로잘리는 강하게 부인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마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불행한 결혼을 하신 것뿐이지요. 그뿐이에요. 약혼자를 잘 모르고 결혼했다고 해서 누구나 마님의 처지처럼 되는 건 아닙니다. 두 여자는 늙은 친구들이 그렇듯 자신들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녀들이 아직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 태양이 떠올랐다.